오늘은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것 같은 남자와 결혼 생활하셨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잘 듣고 있는 여자예요. 저는 우리나라 말에 정말 다채로운 표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성에게 홀딱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물불 못 가리는 상태를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싶어요. 네, 제가 바로 헛된 콩깍지가 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삼남매 집안의 장녀이고요. 밑으로 남동생들만 있어요. 철이 든 시절 이후로는 제가 동생들을 꽉 잡고 살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밀려서 차별당하고 서럽게 큰 딸, 이런 건 저에게 해당이 안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 자체가 무척 씩씩한 아이였거든요. 단지 장녀의 책임감 같은 건 저도 해당이 되더군요. 저부터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부모님이 힘들지 않으실 거라는 투철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나약한 소리는 옛날부터 할 줄은 몰랐고요. 군말 없이 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동생들은 이런 저를 질투하면서도 인정해왔고요. 저 같은 여자가 만날 남자 어떤 유형일 것 같으신가요? 적어도 저보다 잘난 남자, 능력 있고 책임감 넘치고 그런 남자를 저 같은 여자가 만날 것만 같으시죠? 남편은 슬프게도 한량에 가까웠어요. 어쩌다가 코가 깨었는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면서도 차마 사위는 별로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못 내셔서 입술만 움찔움찔 하셨어요. 저는 그걸 눈치챘음에도 괜히 모른 척 했었죠. 그래. 우리 노을이가 어련히 알아서 자기 신랑감을 잘 골랐을까? 그렇지, 여보? 우리는 그냥 믿고 응원해주면 되는 것 같지? 맞아요. 우리 딸이 언제 우리를 실망시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 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누나였잖아요.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들리는 건 맞지만 알아서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요. 부모님은 그런 대화를 나누시며 아쉽다는 눈빛을 하고 계셨으나 저는 속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은 이렇게 금세 일단락이 되었는데 시댁 쪽은 어땠을까요? 황당함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인가 궁합을 받아왔다며 저에게 웬 종이 쪼가리를 내미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린 이후로 처음 따로 뵙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아들하고는 궁합이 썩 좋지가 않구나. 이 결혼, 에휴, 쉽게 승낙할 게 아니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렸을 때는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앞으로 잘 살라고 그런 말씀만 하셨었잖아요. 이건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때 분명히 성혁 씨가 전에 만났던 여자보다 제가 훨씬 나아서 기쁘다고 하시는 소리도 제가 들었던걸요? 그건 사실이긴 해.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하고 마음씨가 여린데 그걸 이용한 못된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 어디 감히 미혼모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절대 안 될 일이지. 그래서 내가 용을 쓰고 잘 갈라놓기는 했는데 그 못된 미혼모보다야 네가 수백 배는 훨씬 더 낫긴 한데 궁합이 별로라고 딱 나오니까 내가 심란할 수밖에 없구나. 결혼을 시켜도 될지 모르겠어. 암만 해도 불안해. 성혁 씨는 궁합 같은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인 것 같던데요. 어머님,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궁합 하나 때문에
저희 결혼을 허락 못 하시겠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를 해주세요. 잠깐. 우리 아들은 너처럼 이렇게 냉철하지 못하거든. 말랑말랑한 백도 복숭아 같은 게 우리 아들인데, 너는 마치 돌같이 단단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는 천도 복숭아 같구나. 달지도 않아서 불량품인 그런 천도 복숭아 말이야. 이것만 봐도 궁합이 좋지 않은 듯 싶어. 역시 받아온 이 궁합이 정확했던 거야. 예, 미안하지만 결혼은 안 되겠구나.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복숭아 비유가 너무 황당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이가 없게 결혼을 거절당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결혼을 해내야겠다는 승부욕만 태우고 말았던 것 같아요. 치기 어린 마음이었던 것이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와 사주팔자 같은 걸 신봉하시는 것에 한통속이셨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차마 예비 시댁에서 태도를 바꾸더니 결혼을 반대한다는 민망한 얘기를 제 친정 가족들에게 할 수가 없어서 제 속만 타들어갔던 시기였네요. 남편하고도 투닥투닥 거렸었죠. 고작 궁합 때문에 결혼 허락을 무효로 하시겠다는 게 당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사람들이 알면 비웃을걸? 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 부모님을 안 좋게 보지는 말아줘. 두 분이 워낙 그런 걸 신봉하셔서 그래. 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자기 부모님이니까 자기가 나서서 단판 지어. 저는 두 손을 들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정말 시부모님과 단판을 지었어요.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며칠에 걸쳐서 시부모님을 설득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제 안에서 남편의 점수가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결혼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달이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웬 날짜를 들이밀었어요. 딱 보아하니 어디 또 용한 보살님을 찾아가서 받아오신 날짜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한두 푼 주고 받아온 게 아니야. 아니 그 이전에 결코 아무나 이런 걸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이 돈보다도 더 들어갔지. 아, 그러세요? 어머님, 이 날짜는 뭐예요? 혹시 저희 부부가 여행 가기에 좋은 길일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가족 모임 날짜예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은 제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물었을 때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날짜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네요. 너는 안 그렇게 보여서는 은근히 눈치가 맹한 편이구나. 신혼부부에게 들고 온 게 무슨 날짜겠니? 상상력이 그렇게 없어? 바로 부부 관계일이야. 하루 앞도 아니고 하루 뒤도 아니고 정확히 이 날짜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총명한 아들을 가질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도 아닌데 웬 부부 관계일을 따로 날짜를 받는다는 건가요? 계획적인 임신을 위해서 날짜를 계산한다는 경우들은 왕왕 들어봤어도 용한 곳에 가서 날짜를 받아온다는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통해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턱 막힌 채로 날짜가 적힌 종이를 만지작거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응답으로 해석하신 것인지 호쾌하게 웃으시며 손으로 제 등을 퍽퍽 내리치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 많이 챙겨 먹고 그래야 건강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풍 둘셋 낳을 거 아니니? 아참,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을 때 우리 아들도 챙겨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언제나, 늘, 항상 너는 네 몸보다 우리 아들을 우선시해줘야 돼. 내가 차별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우리 보살님이 며느리의 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길을 꺾고
아들의 길을 살려야 부부가 오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야. 이해하지? 아니요.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초장부터 설왕설래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얼른 끝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며칠 뒤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 앞에서 부부 관계 일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며느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하다가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을 봐서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전전긍긍하면서 저에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날짜 같은 건 안 믿는다고 하면서 철저히 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시댁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좀 유별나면 어때? 내 남편만 정상이면 됐지. 연애 때도 느꼈지만 나를 잘 맞춰주는 사람 같아서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아. 남편 하나만 보고 갈 작정이었네요. 적어도 그 부부 관계일이라는 날짜가 오기 전에는 그랬었죠. 남편이 그날따라 자꾸 눈치채로 신호를 주길래 당연히 신혼이니까 저도 화답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문득 오늘이 그 날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불러도 모른 척하면서 책을 보겠다느니 TV에서 재미있는 거 한다느니 오만 핑계를 다 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이유가 달리 있겠어.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렇지. 아닌데. 내가 딱 보니까 표정이 그게 아닌데? 오늘이 바로 어머님이 전에 받아오셨던 그 날짜 맞지? 당신 지금 그 날짜를 신경 쓰고 있느라 이러는 거 맞지? 제가 거짓말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잠시 후에 남편이 수긍을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믿고 신경도 안 쓰는데 시어머니께서 하도 이틀 전부터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혼자 다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일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전화가 자꾸 왔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날짜에 지키겠다고 확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귀찮고 번거로운 건 자기가 다 지고 가겠다고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꽤 가상한 발언 아닌가요? 점수 딸 만한 요소였죠. 하지만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쉬는 동안 이상하게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더라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 아닌 척하면서 곁눈질로 남편이 휴대폰 하는 걸 봤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뭔지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때 처음 사용해보게 된 거였죠. 그리고 통화 목록을 봤을 때 시어머니와 근무 중에 통화한 적이 최근에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끼케야 문자만 몇 통 주고받았던데 그마저도 시어머니께서 안부를 물으시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 남편이 굉장히 귀찮다는 듯 단답으로 쳐낸 게 다였어요. 그래놓고서는 저에게 자기 아내를 위해 결혼 초장부터 모친과 맞서는 남자인 척 굴었다니 진심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시어머니께 웬 허세를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문장이 긴 문자가 있길래 무심코 확인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기가 세서 불안하다고 하시며 보살님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했다는 말을 들먹이셨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라고요. 노을이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엄마, 걔가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거고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해. 내가 씻고 나오면 욕실 앞에서 무릎 꿇고 수건 대령하는데 내가 이 정도야.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죠. 제가 친정 집안에서 남동생을 꽉 잡고 산 누나였는데 이런 저에게 뭐가 어쩌고 저쩌요? 저는 그 휴대폰을 든 채로 가만히 욕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곧 씻고 나왔을 때
그 문자의 화면을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휴대폰 액정이 켜져 있길래 무심코 봤다는 짧은 거짓 핑계를 댄 뒤 말입니다.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은 상황 파악을 마치고는 아연실색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던 줄 아세요? 가타부터 말도 않고 제 앞엔 무작정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본인 모친에게 허세를 떨었던 내용대로 본인이 행하게 될 줄은 몰랐을 테죠. 시어머니께 기세에 등등한 남편인 척 굴고 싶어서 그런 허세를 떨었다고 했습니다. 제 이미지를 멋대로 깎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남편이 곧장 무릎부터 꿇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서 더 화를 내면 되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 휴대폰을 멋대로 봐서 미안하다고 저 또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튿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어때? 느낌이 어때?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있니? 네? 어머님, 느껴지긴 뭘 느껴지나요? 저는 지금 오전 내내 업무에 치이다가 간신히 해방돼서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통화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저녁에 전화드릴게요. 예. 너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멋대로 기승장구를 내고 그래? 너 어디서 이렇게 시건방지게 굴라고 배웠어?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니? 너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너 혼내라고. 혼을 내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곱게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다짜고짜 느낌이 어떠냐니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근데요, 어머님. 기승장구가 아니라 기승전결이에요. 너 대학 나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너는 대학 나왔고 나는 중졸이라 이거지? 너무 못난 며느리를 들이고 패가 망신하고 잘나서 기가 드센 며느리를 들이면 우리 아들이 고생할 거라고 보살님이 예전에 분명 그러셨는데 나는 지금 왜 그게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님,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격앙돼 있으신 게 왠지 그런 것 같아서요. 저는 참고로 어머님이 중졸인지 초졸인지 아니면 대졸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처음 알았네요. 내 속 터지게 하는 망할 딸년 때문에 이러는 거지 뭐. 에이, 아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해봤자 뭘 하겠니? 아무튼 어제가 아주 중요한 날짜였잖아. 귀하게 받아온 날짜인데 혹시 뭐 느껴지는 게 없느냐 이 말이야. 범상치 않은 아이를 임신할 때면 아주 처음부터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 같은 게 있다던데. 너는 뭐 느껴지는 게 없니? 응? 립스틱을 고쳐 바른 직후였다는 것도 있고 저도 모르게 그때 입술을 아주 꽉 깨물었었답니다. 저는 살면서 시어머니의 황당한 논리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이라곤 교회와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임신의 기운이라느니 앞으로 부적을 받아오겠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마주하니까 속된 말로 환장해서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애써 참고 지냈더니 몇 주 후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큰일 났다. 아주 큰일이 났어. 며느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걸 그만두게 하는 게 우리 아들의 앞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용한 보살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이시더라. 예, 너 그 직장 언제까지 다닐 거니? 암만 곱씹어봐도 시어머니의 말씀은 헛소리에 가까웠어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머리만 점점 아파왔죠. 게다가 환장할 요소가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신우였습니다. 갑자기 웬 신우이냐고요? 남편은 외동이 아니었어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었죠. 어쩌다 보니 애석하게도 저희 부부의 신혼집은 시댁과 무척 가까웠지만
신우이는 나름 어느 정도 떨어진 동네에 살았어요. 왕래가 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남편인 저에게는 심해부가 되는 분하고 얼굴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신우이의 존재를 제 지인이 지적한 거예요. 시댁에서 간가해도 괜찮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신우이는 특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에 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신우이 얘기만 나왔다 하면 세상에서 가장 속 터지는 이야기라도 들으신 분들 마냥 표정을 굳히셨고 남편은 나는 우리 누나보다 골 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을 연애할 때 저에게 슬쩍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왠지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왠지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호들갑 떠시는 성격, 그 아래서 나온 딸이 저에게 전혀 아무런 상관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된 지인 2명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댁 얘기를 들어봤을 때 왠지 그 신우이라는 존재가 싸하다 이런 의견까지 주더군요.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 같아서 저는 피식 웃고 넘긴 뒤 머릿속으로는 신우이에게 살짝 접근해 볼 계획을 짰습니다. 이거 혹시 며느리하고 신우이하고 의외로 둘이 편먹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내 신우이가 모전 여전하거나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신우이를 든든하게 방패 삼으면 돼. 신우이한테 사주팔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운부터 띄워봐야겠다. 나처럼 그런 걸 질색하면서 피곤해하는지 아닌지 반응을 보면 되잖아? 우선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신우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러자 저녁밥을 먹던 남편이 사례가 들렸는지 밥알을 뿜었습니다. 밥맛 떨어지기 싫이 제 얼굴에 밥알이 다 튀었지만 미안하다고 호들갑 떠는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신우이에 대한 얘기를 이었습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단시간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아기 키우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완전히 내조의 여왕 같은데? 내 추측이 맞아? 어때? 뭐? 우리 누나가 내조의 여왕? 그래,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따지고 보면 내조의 여왕이 못 될 이유도 없지. 그런데 나는 아무튼 당신이 우리 누나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친누나이지만 당신에게는 신우이잖아.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인데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언뜻 보면 저를 배려해주는 만점짜리 남편의 답변 같았지만 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남편의 눈동자를 봐버린 뒤였습니다. 맞벌이 부모님 아래서 남동생 둘을 돌보며 산 제가 오지랖이 결코 적은 유형일 수는 없었죠. 무대뽀 같은 기질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스리슬쩍 연락을 해봤습니다. 은근슬쩍 시부모님의 사주팔자, 미신맹신에 대해서 화두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완전히 대어를 낚았어요. 아, 몰라. 짜증나 죽겠어. 예전에 무슨 철학관이며 점집이며 우리 엄마가 한창 호기심 가지고 지인분들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런 곳들이 하필 내 일을 잘 마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네? 형님 일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계기로 어머님께서 그런 걸 맹신하시게 된 거였다고요? 형님의 사주풀이라도 기가 막히게 그런 곳에서 했었나 봐요? 아니면 미래 예견이라도 잘했던 걸까요? 말도 마. 내가 빵에 들어갈 걸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나는 혹시 그런 곳에서 입을 나불거린 덕분에 내가 부정 타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생각 중이야. 재수도 더럽게 없지. 하필 걸려도 빵에 들어갈 건 뭐람? 나는 갈 때보다도 더 흔들리는 사람이라서 결혼으로도 붙잡아 놓을 수 없다고, 말년까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 엄마가 들었었대. 아휴, 그게 벌써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도 아직까지도 신경을 쓰신다니까. 저기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빵이라뇨? 저희가 맛있게 먹는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이 아니고
다른 빵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어, 내 정신 좀 봐. 갑자기 입이 트여서 별소리를 다 해버렸네. 이렇게 될까봐 나보고 입단속 철저히 하고 올케하고 친해지지 말라고 다들 그랬던 건데. 큰일 났다, 올케. 나한테 아무 소리 못 들은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정신없이 중얼거리는 신우의 목소리에 제 정신이 함께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못 들은 걸로 할 수 있겠나요? 어느 정도의 수위여야 협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빵이라뇨? 그건 깜빵, 즉 감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신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다녀온 범죄자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여서 헛웃음이 막 흘러나왔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물론이고 기타 친척들까지 죄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묘한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즉시 남편을 족쳤지요. 저는 제가 속았고 우습게 여겨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러자 남편은 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심지어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일단 무릎부터 꿇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면모가 너무 웃긴 남자였던 것 같네요. 저는 이 남자처럼 무릎이 잘 꺾이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무릎을 꿇으면 제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살면서 무릎 꿇으며 용서를 비는 사람을 마주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평생 그런 경험을 못 해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남편의 앞에서 화가 좀 수그러들었죠. 미안해. 우리 누나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당신처럼 멋진 여자를 놓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내가 당신을 절절하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더 화를 내기도 못해서 신우이가 어쩌다가 전과자가 됐는지 그 얘기나 자세히 들어봤네요. 사기 사건에 엮였는데 공범으로 취급당해서 억울하게 실형 6개월을 살고 출소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신우이도 불쌍한 피해자일 뿐이라면서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쳤던 게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잘못 흘려서 잠시 어울리다 보니 휘말렸다는 거였죠. 저는 고민하다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평생을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서 살아왔던 저였건만 결혼한 이후로 도저히 혼자서는 머리를 싸매봤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연락한 상대는 바로 제 올케였어요. 제 바로 아래 남동생의 아내 말이에요. 저희 집은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한 경우랍니다. 제 시누이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올케는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정말 결백한 상황이었다면 징역 6개월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초범이었다면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구형이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그쵸. 올케도 그렇게 생각하죠. 와,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네. 나도 왠지 미심쩍은 느낌은 들었는데 시댁 사람들이 결백하다면서 딱 잡았다니까 내가 아리송해지더라고요. 진짜 억울한 상황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기 범죄에 알고 끼어들었어도 문제, 모르고 끼어들었어도 문제예요. 알았다면 진짜 백이 사기꾼인 것이고요. 몰랐다면 지능 수준이 의심되는 거죠. 그런 지능이라면 다른 사고도 또 치고 살 수밖에 없으니 어느 쪽이든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분 남편은 이런 거 다 아시고 결혼한 걸까요? 그럼 죄다 한 톤 속이라는 건가? 이제 보니까 심해부라는 분은 신우이의 전과를 아는지 궁금해졌어요. 바로 얼마 뒤가 시댁의 1년에 몇 없는 제사였는데 그게 갑자기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심해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사를 지내러 모인 평일 늦은 저녁 저를 보자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품에는 자기의 어린 딸도 끼고 온 참이었죠.
이때 시조카가 아마 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과 사실을 들켰음에도 저와 친해졌다고 생각한 것 때문인지 즐거워하는 신우이에게 저도 마지못해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네요. 다른 친척분들도 대거 참석하셨어요. 저는 눈치를 살피다가 왠지 혼자 동떨어져서 다가오지 마시오 라는 기운을 내뿜고 있는 심해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몰래 내밀었죠. 번호 좀 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얻어내려고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심해부 번호를 안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던 심해부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도 안 볼 때 제 휴대폰에 자기 번호를 찍어주었어요. 만약 심해부가 신우이의 전과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 제가 입을 잘못 놀려서 가정을 파탄낼 수 있었으므로 저는 다른 주제를 먼저 꺼내들며 간접적으로 캐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꺼냈던 줄 아세요? 남편의 옛 여자 얘기를 꺼냈어요. 왜냐하면 공공연한 시댁의 적 같은 존재로 구전설화처럼 내려오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녀는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였고 남편보다 연상이었으며 절절하게 연애를 하다가 시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태도가 살랑거리지 못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다가도 예전에 그년보다는 낫지 라고 중얼거리시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남편이 저하고 결혼하겠다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을 때 아마도 그 여자를 들먹였을 게 뻔했어요. 그 쥐뿔도 없는 미혼모와 헤어졌으니 대학 잘 나오고 똑 부러지는 저 같은 며느리는 감지덕지 아니냐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을 과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시기상 남편이 그 미혼모와 헤어진 것은 신우이가 심해부와 결혼한 이후였으니 심해부에게 그 미혼모에 대해 물어보는 그림이 이상하지는 않았죠. 저는 남편이 이전에 가벼운 연애만 했었고 진지한 교제는 없었는데 남편은 진지하게 상대를 만났었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식으로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흘러가면 신우이의 전과를 아는지 아닌지 슬쩍 건드려 볼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또 의도치 않게 대어를 낚아버렸어요. 아무래도 저는 낚시를 했었어야 했나 봐요. 그랬다면 강태공으로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르죠. 심해부가 그 미혼모 질문을 받고 나서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머뭇거리면서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암만 해도 뭔가 짚히시는 게 있으니까 갑자기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렵니다. 아마 처남은 지금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엊그제 제사 때 은근슬쩍 처남에게 아직도 못 잊었냐고 지나가듯 물었는데 여전하죠 라고 답을 하더군요. 남자끼리는 그 뉘앙스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청척병력이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퇴근길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심해부의 발언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랐다는 티를 내면 심해부가 입을 다물까봐 약간은 태연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해부가 한숨을 계속 쉬면서 자기 생각을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저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그 미혼모를 다시 안 만났을 텐데 왠지 결혼을 하고 나서 임무완수라는 심정으로 남편이 다시 그 미혼모와 만나기 시작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의 눈을 완벽히 피하기 위함이었죠. 특히 시어머니께서 그 미혼모를 치가 떨리게 싫어하셔서 예전에 경기까지 일으키신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혼모를 내쫓을 부적을 여러 장 받아오신 적도 있었다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불타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인 법이라며 심해부가 씁쓸한 말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옛 연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도 하기 전에 저는 당장 진이 빠져버렸죠. 저에게 이런 걸 왜 알려주시냐고 물었더니 신우이가 전과자였는데 모르고 결혼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속은 게 아직도 분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우이가 전과자라는 걸 알았을 때 당장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신우이가 임신을 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뱃속 아이 생각을 하며 이혼도 미뤘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가정에 충실하며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두고 보기로 한 거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현재가 된 거였고요. 여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가볍게 내리는 눈송이를 맞으러 나갔다가 폭설을 맞아서 파묻힌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의 순서는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진위 여부를 캐내는 것이었죠. 아니길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1년도 안 채운 신혼이었고 남편이 저를 내내 속여왔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았고 저는 눈 시퍼렇게 뜨고 당해온 천하의 멍청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당신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어? 바람 피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다짜고짜 나를 의심하니까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나부터 까놓고 말할게. 나 사실은 당신이 바람난 거 알고 있었어. 최근에 눈치챘어. 당신 전에 만났던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증거까지 하나 잡아놓은 뒤니까 추하게 발뺌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 진짜 당신에게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저의 철면피 같은 대응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증거?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심해부의 한숨 크게 섞인 추론이 전부였던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 다 챘고 증거까지 손에 넣은 척 굴었습니다. 진지하고 살벌한 표정을 지으며 애절한 눈빛까지 잊지 않았죠. 남편이 펄쩍 뛰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진짜 오해했나 보다 라며 사과를 정중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살펴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놈의 털썩 소리가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제 복장을 뒤집어 놓던지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미련이란 이름의 충동이었어. 그 사람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당신도 알겠지만 그 사람 미혼모인데 심지어 애가 건강이 안 좋기까지 해. 여자 혼자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려주면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야. 마트에서 장 한 번 크게 봐준 것, 그것 말고는 돈을 쓴 것도 없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인연에 대한 슬픔이야. 사랑은 오로지 당신에게만 향해 있으니까. 남편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참 바보도 아니고 그때 저를 향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남편에게 또 마음이 물러지고 말았어요. 그 미혼모에게는 한낱 동정심이었고 제가 원한다면 앞으로 2번 다시는 죽을 때까지 안 만나겠다는 혈서까지 쓸 수 있다는데 쉽사리 그 앞에 대고 용서 못해 라고 하기에는 뭔가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각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 미혼모와 다시 연락 한 번이라도 하면 당장 이혼인 것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부부간의 각서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까지 받아놓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알고 떠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효과가 있었죠. 남편이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거든요. 반드시 각서를 지키겠다며 맹세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어떤 말로 했던 줄 아시나요? 당신이 한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한테는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났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줘. 그랬다가는 우리 엄마 지금 당장 쓰러지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게 대범하게 그 여자와 연락할 용기를 냈어? 참 희한하네.
어머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 나는 이제 어머님하고 가까이 살고 싶지가 않아. 시댁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며느리가 되는 게 나의 새로운 꿈이 되었거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협조 좀 해줄래? 겁에 질려있던 남편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멀리 떠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작정은 아니었건만 제가 공교롭게도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가업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식당을 꽤 오래 운영해왔어요. 제 외할머니의 동생 되시는 이모 할머니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당신의 장남에게 물려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도맡아 하시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큰돈 만질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빠의 정년퇴직 이후 귀농 생활을 천천히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곤란해하셨고 저희 삼남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랬다가 회의 결과 제가 한번 맡아보는 게 낫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동생들이 강력히 누나는 뭐든 잘하니까 가능하다며 저를 추천하였습니다. 부담돼서 식은땀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 아까운 식당 생판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제가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올케가 전적으로 저를 돕기로 해서 이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 상의도 없이 뭔 짓이냐며 화를 냈는데 제가 외갓집에 가업을 잇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태도를 바꾸더군요. 예, 너 진짜 웃긴다. 너는 집안에 그런 좋은 식당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왜 깜찍하게 숨기고 있었다니. 아무튼 우리 아들이 네 덕에 그런 번지르르한 식당의 사장님도 되어보는구나. 이건 참 고맙다. 갑자기 웬 남편이 사장님이라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는데 제 옆에서 남편이 눈치를 주면서 장단 좀 맞춰드려 이런 신호를 보내길래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드렸네요. 저는 남편이 또 어떤 허세를 떨어놓은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퇴사를 한 겁니다. 저하고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확 퇴사를 해버리더니 자기도 저와 함께 식당에 올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미친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퇴사하고 식당 일 도와달라고 그랬나요? 왜 멋대로 행동하냐고 제가 엄청 따졌더니 남편이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시부모님께 그 식당의 사장이 됐다고 이미 말을 다 했다네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입이 멋대로 나불거렸대요. 번복은 쪽팔려서 못하겠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식당을 맡게 된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오기도 한 날이 잡혀 있었는데 그 날짜를 앞에 두고 남편이 얼른 퇴사를 한 것이었죠. 사장 됐다고 한 걸 증명하려고 말입니다. 기가 막혔네요. 그런데요,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몰려온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저보고 이번 달에 생리했냐? 임신은 아직이냐? 이런 소리를 크게 자꾸 물어보셨거든요. 피곤한 와중이었기에 제가 폭발한 거였죠. 왜요? 제 대답에 따라서 부족의 효험이 달라지나요? 또 보살님인지 뭔지 아는 거 찾아가서 돈 쓰시려고 그러죠? 어머님이 그런 것에 쏟아부으신 돈이 합치면 여기 식당 인수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너 지금 태도가 왜 이따위야? 우리 아들 만나서 너는 앞길이 잘 풀리는 사주가 됐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설쳐?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세게 치셨어요. 모두가 보는 앞이었죠. 저는 맞아서 돌아간 고개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네요. 식당에 정막이 감돌았고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아차하시면서 당황하셨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끊어낼 수 있으면 제가 이득이었죠. 앞으로 안 뵙고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 아들만 만나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저는 찾지 마세요. 여기 오지도 마세요. 오시면 무조건 쫓아낼 겁니다. 싸늘하게 말한 저에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사는 곳의 거리가 멀어졌을 뿐더러 왕래하거나 안부를 여쭈어하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었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중간에서 고군분투를 해댔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우이 부부의 이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랬고 신우이는 짧은 통화에서 저에게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버림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진짜 이유를 심해부를 통해 들을 수 있었죠. 아이가 아무리 봐도 저를 닮지 않아서 하기 싫은 의심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혼입니다. 애엄마는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는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집구석이에요. 조심하세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와,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네요. 새삼 시댁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심해부의 조건을 뼈에 새기며 돈을 아주 알차게 쓰기로 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남편을 캐냈어요. 그러자 곧장 증거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미혼모를 또 만나고 있었어요. 실망감도 안 들더라고요. 그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아서 그게 싫었을 뿐이죠. 남편은 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소용없으니까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부부 재산은 모두 제 것이니까 몸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겸허히 현실을 받아들이더니 딱 한 가지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 이혼했다는 거 우리 엄마한테는 알리지 말아주라. 말해도 나중에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말할게. 제발 부탁이다. 대신에 당신이 말한 이혼 조건 다 들어줄게. 저는 올케와 이 부분을 상의했는데 구질구질하게 이혼을 끌고 가면서 재산 분할이니 뭐니 개싸움 벌이는 것보다 차라리 남편을 빈털터리로 내쫓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차피 저는 시댁과 쫓난 이후였으니 상관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속이 허했네요. 그래서 식당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제가 피와 땀을 쏟은 식당은 금세 강남 일대에서 천천히 쌓아온 명성 위에 제가 덧붙인 최고급 이미지라는 날개를 달고 더욱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싹 다 차단한 시댁 식구들하고는 제가 아무런 접점도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올케가 당황하면서 저한테 상세한 확인을 못하고 단체 예약을 받아버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 시어머니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혼했으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였지만요. 아무튼 이미 예약을 받아버렸고 목전이었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단체 예약인가 했더니만 동창이더라고요. 그분은 위풍당당하게 입장하셨습니다. 동창분들이 우아하시면서 자리하셨죠. 이런 최고급 한우집에서 동창회를 갖게 됐다는데 다들 즐거우신 듯 했어요. 저도 이왕이면 그 즐거움 지켜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분이 저희 직원에게 사장 나오라 그래 라며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아, 얘들아, 여기가 내 며느리야.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안 비추는 얄미운 며느리인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아내 혼내지 말라고 나한테 어찌나 그러던지. 우리 며느리는 자기가 결혼을 잘했다는 걸 알고나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자기 아내 힘들까봐 나보고 여기 식당 오지 말라고 자꾸만 그랬는데 내가 동창회라는 행사를 두고 이런 식당을 모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애들아, 오늘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여기 사장이니까 눈치 안 봐도 돼. 반찬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며느리 불러다가 시키고. 예, 너는 오랜만에 시어머니 뵈었으면 먼저 쪼르르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아휴, 언제까지 예전 일로 꽁에 있을 거야?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바로 못 들어주겠다 였습니다. 저보고 그 단체 테이블에 전담 서빙을 보라고 하시던 대목에서는 슬쩍 비웃음이 터져나왔죠. 그런 저를 향해 눈빛이 불량하다며 질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결국은 진실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아들한테서 또 어떤 거짓 허세를 들으시고 지금 이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그 잘난 아들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한 지 벌써 1년이거든요. 뭐라고? 이혼? 너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혼이라니? 지난주만 해도 우리 아들이 너하고 등산을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너랑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도 나한테 보내줬어. 그 손, 제 손이 아니라 아마 그 여자 사진일걸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잘난 아들이 예전에 만났다는 여자 있잖아요. 미혼모. 고아원 출신에다가 학력도 짧고 직업도 없고 딸린 애만 있는 그 미혼모요.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저한테 이혼당했어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죠. 그러자 저의 전 시어머니 되시는 그분이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그대로 졸도하셨어요. 사람이 제 눈앞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심장이 막 떨렸네요. 구급차가 왔고 동창분들은 혼비백산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며칠이 지나서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냐고요?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전 신우이였습니다.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번호는 차단당했으니까요. 와, 도대체 이토록 가벼운 뇌를 지닌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 신우이가 알려준 내용은 이러했어요. 전 남편은 알고 보니 그 미혼모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연을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외롭게 홀로 낳고 묵묵하게 키워온 미혼모에게 너무 미안한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왔던 것이죠. 그걸 알고서 전 시부모님 두 분이 거의 기절을 하셨다가 정신 차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웃긴 건 친자 불일치였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남편이 거의 기절을 했죠. 미혼모가 철저하게 처연한 연기를 해온 것에 전 남편이 속아온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죽겠다고 난리를 쳤고 전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집안의 부적들을 박박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저를 놓친 게 아까워 미치겠다고 하시며 가슴을 치셨다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신나게 떠드는 전 시누이 또한 저는 엄청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 시누이의 아이는 그럼 대체 누구 아이냐고요. 그랬다가 또 엄청난 대답을 들었네요. 옳게도 아는 사람이야. TV에도 종종 나와. 이혼을 당한 뒤로 아이 친부에게 연락했어. 그랬더니 입막은 비용으로 돈을 많이 주더라.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다달이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를 악물면서도 다달이 붙이긴 하던데? 그래서 나는 아이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중이야. 아참,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 절대 비밀이야? 친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 다닌다고 거짓말해놨거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고 다니겠어요? 저하고는 상관도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옳게 아니에요. 제가 떨떠름하게 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그 번호도 차단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집안하고는 영영 인연을 끊는 것이 상책이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과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한 의사인 터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부유하셨기에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행복하진 못했죠.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제 삶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디자이너셨죠. 친가도 외가도 역시 그 윗대에서부터 잘 살았던 터라 부모님은 각자 재산도 많으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잘해 그 재산을 더 불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디자이너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는데요. 저는 외동아들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큰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의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걸 아버지 탓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부증이었고 결혼 초기에 어머니를 달래서 평범하게 살아보려는 아버지는 결국 수년간의 노력 끝에 포기하고 아예 겉돌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집착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수완 좋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일을 방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이었는지 그 대신 제게 집착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어머니의 관리와 감시하에 했죠. 아침에 일어나 세수부터 할지 아니면 양치부터 할지 순서까지도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사귈지 역시 모든 것이 어머니의 시야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50대에 접어들고 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제게 더 심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 인생에 남은 것은 나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난 이제 너밖에 없다.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야 해.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이자 가족이야. 물론이에요, 어머니. 사업가는 안 된다. 사업은 여자를 끼고 돌게 돼. 너희 아버지처럼 말이야. 그럼 너도 날 버리고 천박한 여자들 꽁무니만 따라다니게 되겠지. 넌 의대에 가야 한다. 의사가 되어서 참한 며느리감을 얻어야 해. 어머니, 전 미대에 가고 싶어요. 미대 같은 소리 하는구나. 네 성적에 가당키나 한 말이니? 저는 디자이너였던 어머니를 닮아 그림을 꽤 잘 그리는 편이었고 미대에 가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을 꺼낼 때마다 무시무시한 얼굴로 발작하듯 화를 내셨고 전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했죠. 그래도 저는 당시 가정에서 겉돌던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고 아버지가 홀대하던 어머니가 가여워서 어머니 말씀을 가능한 들어드리려 노력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죠. 예과와 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인턴 과정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리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동안 여자친구도 몇 명 사귀었는데 모두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놓쳤습니다. 첫 번째 여자친구는 의대 동기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어머니는 그 친구가 가난해서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서방을 우습게 본다고 말이죠.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귀게 된 여자친구였지만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마치 며느리감을 보듯이 여자친구를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학교로 찾아오기까지 하셨죠.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여자친구와 함께 캠퍼스를 나서던 길에 교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걔가 네 여자친구니? 어머니는 싸늘한 눈으로 여자친구를 살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겨우 21살의 순진한 대학생이었고 어머니의 엄격하고 차가운 시선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다 간신히 인사만 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계속해서 제게 말했죠. 예쁘지도 않고 가난한 데다 성격도 안 좋은 애를 왜 사귀냐고요. 넌 자존심도 없니? 어떻게 너같이 스펙 좋은 애가 그런 애를 사귀려고 해? 걔도 저랑 같은 대학이에요, 어머니. 대학만 같으면 다야? 지방 출신에
집은 가난하지, 못생겼지. 뭐가 문제라 그런 애를 사귀어? 걔 안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거기다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어물거리기만 하는데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겠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의 연속이었지만 거기에 반박하면 더 큰 고성과 언쟁이 있었기에 저는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계속된 닥달에 저는 여자친구를 포기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여자친구 역시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속에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헌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마치 로봇으로 만들려는 듯 제게 아무런 생각도 말고 자신만을 따를 것을 요구했죠. 전 여전히 겉으로 별말하지 않았지만 점차 어머니에게 거리를 두려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자 어머니와 크게 부딪힐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예 연애를 포기한 채로 인턴 과정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다 20대 후반 신경과를 선택하여 레지던트가 되고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며 진료를 보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던 중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어머니 없이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딸이었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사실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그리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채로 입원한 지 1년이 지난 상태였고 숨조차 호흡기에 의존하여 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떻게든 아버지가 일어나실 거라 기대하고 있었죠. 대면 진료 때마다 그녀는 제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아버지가 호전되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대화를 나누며 그녀에게 호감이 점차 쌓여갔죠. 게다가 그녀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위급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병실로 뛰어가면서 간호사들을 불렀고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하필 그녀가 잠시 쉬러 집으로 간 상태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손 쓸 사이도 없이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급히 병원으로 온 그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와 그녀 아버지에겐 친척도 없었고 딱 두 사람만 이 세상에 남은 것이었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아버지의 병원에 온통 쏟아부은 터라 빈털터리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거의 혼절 직전인 그녀를 부축해 숙직실로 데리고 와서 앉혔어요. 정신 차리세요, 보호자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요. 세상에 돌아가시다니. 보호자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장례식도 치르셔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유품도 정리해야 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기대에 울 수 있도록 품을 빌려준 채 그녀가 우는 동안 계속해서 옆에 있었어요. 사실 가장 소중한 가족이 떠나는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위로되진 않았을 겁니다. 전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그녀가 지쳐 더 울지도 못할 때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주무시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으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초췌하고 가여운 얼굴인데도 너무 예뻤죠. 그때부터 저는 그녀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돕고 유산 정리를 도우면서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도움을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어요. 저와 그녀는 매우 빠르게 가까워졌고
49제가 끝날 때쯤에는 제가 고백하여 사귀게 되었죠. 저는 이제 나이가 찼고 주변 친구들도 거의 결혼을 했기에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 역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유일한 가족이던 아버지조차 떠나셨기에 빨리 정착하고 싶어 했고요. 그러나 우리의 결혼은 당연히 어머니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자친구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 그 여자 자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예쁜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독립해서 살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셨겠죠. 솔직하게 그녀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가족은 아무도 없으며 재산이랄 것도 없다는 말을 하자 어머니는 거의 입에 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집애랑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냐? 미친 거니 너? 제 인생입니다. 그 거지 같은 계집애가 널 얼마나 꼬여냈길래 그런 소리라는 거야? 너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니? 미쳤어? 아니, 그 계집애가 널 미치게 한 거야?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자 어머니는 기절할 것처럼 뒤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한두 번 당해봤나요?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작정이었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니 제 가정을 꾸려야 했거든요. 제 결혼 끝내 반대하신다면 저는 어머니 인생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저는 최후 통첩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머니도 뭔가 경고의 의미를 느꼈는지 긴장해서 절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 겁니다.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보통의 가정처럼요. 하고 말을 덧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까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서 있자 이제 더 가망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여자친구를 보자고 하시더군요. 여자친구와 상견례를 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의 여자였고 어머니는 정반대였죠. 어머니가 상견례 테이블에서조차 가시돋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주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움츠러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다독이면서 원래 저런 분이라 어쩔 수 없다. 결혼하고 나면 가능한 뵙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고 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게 아버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그래도 어머니 외로우실 거 아니야. 아버님도 안 계시고 오빠까지 멀어지면. 그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고맙고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제가 어머니를 맞고 어머니는 심술을 부리고 여자친구는 참아내면서 천신만고 끝에 결혼식을 치렀어요. 어머니는 결혼 직전까지도 제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자리를 제게 들이밀었다가 결국 제가 크게 화를 냈죠. 바로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도 어느 집안의 차년이 어느 부잣집의 막내딸이니 하면서 끝없이 카톡으로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보니 놀랍게도 저희 신혼집 옆동에 어머니가 이사를 와 계셨어요. 너희는 너무 철이 없잖니. 내가 너희들 잘 사는지 좀 지켜보고 살림도 봐주려고 그래. 어머니는 매우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셨죠. 아내는 그 말을 좋은 의미로 해석했는지 웃으면서 가만히만 있더군요. 저는 차마 아내 앞에서 어머니께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일단 참았습니다. 저희끼리도 잘 살 텐데 돈 쓰면서 이사까지 오셨네요.
참다가 한 말에 어머니가 토라진 듯 입을 삐죽거리셨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 신혼생활에 방해라도 할 것 같니? 너무 늙은 이를 무시하는구나. 어머니는 가끔 제가 아버지 대신이라도 되는 듯 토라진 것처럼 굴며 풀어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전에는 다정하게 대하며 풀어드렸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지만,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불안한 듯 저를 불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제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저녁 때 갑자기 찾아와서 저녁을 같이 먹겠다며 밀고 들어오는 일도 예사였죠. 내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식사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어머니, 그래도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시면 좋잖아요. 바로 옆동에 있는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 네 아내가 뭐라 하든? 시엠이 꼴보기 싫다고? 그런 거 아니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누구 덕에 이만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지가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해? 거기다 의사 남편에. 주제도 모르는 것. 제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텐데요. 애미가 무슨 말을 하든 네 눈치를 봐야 하는 거니? 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아내를 볼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40평대의 브랜드 아파트를 사서 굳이 제 앞으로 밀고, 의사인데 여기쯤에는 살아야 체면이 선다고 했던 것도 어머니였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곧장 옆동으로 이사 온 것도요. 어머니는 저희 집이 자신이 사준 것이라며 계속해서 아내에게 자신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제가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곁에서 아내가 제발 화내지 말라며 저를 말리고 외로운 어머니 이해해드리자고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의사의 일이란 정말 바쁜 것이라서 저는 집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죠. 신혼이었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가끔 전화만 해서 아내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아무런 일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하니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어두워져 있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내 목소리가 뭘? 지금 굉장히 힘없고 걱정 많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 알지?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이 됐지만 일이 바빠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는 몹시 피곤하고 걱정이 많아 보였지만 제가 물어봐도 웃으며 아니라고만 하더군요. 아내가 가만히 있자 저도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에서 끝냈죠. 그 와중에 미국에서 연구원 자리로 제의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곳에서 그냥 개원이가 되는 것보다는 미국에 가서 더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날 것을 준비했죠.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가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일이 그리 많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몰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때라 만약 별일이 없는 거라면 힘없는 아내에게 점심 식사라도 맛있는 걸 사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였죠.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문을 조용히 열고 거실을 보자 그곳에 거의 10명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도 있었죠. 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입을 어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아내가 허둥거리며 급히 쟁반에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나왔죠. 아내는 저를 눈치채지 못한 채 쟁반에서 반찬을 내리다가 잘못해서 손님 한 명의 옷에 국물을 튀겼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면서 옷자락을 치웠죠. 아줌마, 이게 옷이 얼마짜린데? 죄송해요. 도우미 아줌마, 당신 월급으로도 이거 못 살 텐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일한 돈 전부 세탁비로 내야겠네.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그 손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서야 현관에 제가 선 것을 본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주목했습니다. 누구시지?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말투로 말하자 손님이 그제야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말씀하셨던 의사 아드님이시구나. 어머, 잘생겼네. 키도 크고.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했지? 독립한 거 아니었어? 어머니 댁으로 퇴근하는 건가?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한 손님들이 다 같이 제게 질문 공세를 쏟아부었어요.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가만히 있었고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손님들의 등을 떠밀면서 나가라고 했죠. 손님들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떠밀자 당황해 보였지만 어머니가 아들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불평하면서 모두들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까지도 제게 혹시 선볼 생각이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머니, 그게 이거 다 오해다. 뭐가 오해입니까? 그게 아내는 얼굴이 벌겋게 변한 채로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며칠간 계속해서 우울했던 것을 기억해냈죠. 어머니, 저희 집에서 며칠이나 이 짓을 하셨던 겁니까? 며칠 안 되었다.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요. 순간 어머니가 아내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저것이 너한테 다 말한 거니? 그래서 일찍 온 거야? 어미 망신 주려고? 어머니, 넌 저 거지 같은 것 하고 이혼해야 해. 다들 뭐라는 줄 아니? 가사 도우미 중에서도 솜씨 없고 초라한 애라고 뭐 저런 걸 쓰냐 아들아. 에휴, 대체 왜 저런 거랑 결혼해서 날 망신을 줘? 넌 엄마 안 사랑하는 거니? 그런 거야? 네 아내만 소중하고 엄마는 소중하지 않은 거야? 너 이혼해. 당장 이혼하고 너한테 걸맞는 혼처 찾아. 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가만히 서서 발끝만 내려다보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현장을 눈앞에 보이고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 집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죠?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얘, 너 지금 엄마한테? 저한테 앞으로 어머니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일말의 죄송함도 남아있지 않았죠. 제 병원으로 찾아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민 가려고 준비해놨고 곧 떠날 겁니다. 뭐?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죠. 아내는 걱정스럽게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 더 이상 당신한테 시어머니는 없어. 나한테 어머니가 없으니까. 전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일이 가슴에 맺혀서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내는 그간 당한 것이 힘이 겨웠는지 이번에는 아무런 말 없이 제 어깨에 기대왔지요. 그 후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행의 준비는 거의 완료 단계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게 되었죠. 어느 연구소로 가는지도 어머니는 알지 못했고 떠나는 날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만 잡고 가볍게 비행기에 올라 어머니를 잊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딸 둘을 낳고 아내와 사이좋게 살았죠. 먼 타국으로 건너와 아무런 뒷배경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속박 아래에서 살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 아래에서 살던 아내의 얼굴은 한국에서와 완전히 다른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생했지만 그만큼의 행복으로 그 고생을 보상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다소의 고생을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발목을 잡는 속박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 보는 것도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이런 속박이 있다면 과감해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0자 넘긴 다 늙은 노인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수명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변했죠. 별의별 전자기기가 다 발명되고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앞서 나이를 먹은 이들로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속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대학까지 나와 전문적인 공부를 마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덕에 많은 뒤처짐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식이며 상속세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향한 주위의 평가는 부럽고도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부부,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그리고 노모까지 호상으로 보낸 것은 대운을 갖췄다고 말이죠. 노모께선 90의 연세에 큰 지병 없이 떠나셨으니 아들로서 저의 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노모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깊은 회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무치는 감정의 편린을 감출 길이 없어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유복한 지금과는 정반대로 저의 옛 기억은 그저 계절을 나기에도 벅찼던 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TV가 있는 집은 소문난 부잣집이었던 경기 남부의 어느 동네. 여름이면 더워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겨울에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시린 추위에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도 좁게 느껴졌던 방이라면 얼마나 작았을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런 방에서 저는 지냈고 아버지가 안방이자 거실인 나머지 방에서 지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조차 안 납니다.
왜 나에겐 남들 다 있는 엄마가 없냐고 아버지께 칭얼거리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두 분은 아마 이혼이란 걸 하셨던 것 같다는 짐작을 할 수 있었죠. 무지하고 어렸으니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원체 말수가 적은 분이셨고 저는 영 애교스럽지 못했으니 부자가 사는 집은 궁핍하고도 지루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아버지는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셨어요. 당시 동네에서 중학교 진학률은 반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쌀이 귀에 저렴하게 사온 잡곡들을 섞은 찬밥과 어설프게 국물을 낸 토란국으로 끼니를 채우며 지냈습니다. 이웃에서 토란을 공짜로 얻는 경우가 많았기에 대충 대파와 소금을 넣어 끓인 토란국을 자주 먹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엔 그나마 따뜻한 국물이라고 더 먹을만 했죠. 그날도 엄청나게 추웠던 아침이었습니다. 씻을 물을 끓이러 가는데 마당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두꺼운 모직 반코트에 아주 긴 치마를 입은 아줌마는 꽤 젊어 보였습니다. 어렸던 제 눈에야 아줌마라고 보인 것이지 어딜 가면 그저 아가씨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깜짝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선아, 이 시간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네가 대체 어떻게 여길... 그 추운 날 아침에 두 분은 옥신각신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진 이해를 못했으나 아버지가 한사코 그 젊은 아줌마를 만류하고 계셨죠. 그러자 그분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부탁이에요, 오빠. 제 결심을 헛소리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날 한껏 떨떠름한 채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후에도 그 젊은 아줌마는 아직도 집에 있었습니다. 어영부영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쌀로만 지은 밥그릇 옆에 토란국이 있었습니다. 네가 토란국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끓여봤어. 재료가 부족해서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아줌마를 향해 잘 먹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곤 먹을 게 없었다고 어찌나 받아치고 싶었던지요. 차마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는데 국을 한술 뜨고 나니 토란국이 진득하면서 고소하니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했던 저는 잘 먹었던 인사치레조차 할 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자연스레 아버지와 안방을 쓰던 그 아줌마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가질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올 때도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코딱지만한 제 방이 말끔해져 그나마 지내기가 수월하게 되고 교복이 터진 부분들이 전부 기워졌을 때 그 젊은 아줌마는 제 새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15살 될 때의 일입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을 제가 왜 가져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그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제 부모 노릇을 하려고 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당시 학급엔 60명 정도씩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전부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틈타 학업을 망각한 채 저는 말썽쟁이가 되었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읍내를 쏘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새 어머니가 연필을 사라고 준 돈은 오락비로 탕진하였습니다. 일탈이란 게 처음이 어렵지 지속은 쉬웠습니다. 한번 엇나가자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죠. 아버지의 공장 친구분들이 밖으로 돋는 저를 몇 번 지켜봤다가 말을 전한 것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학업에는 엄격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크게 노발대발하신 아버지를 달래고 나선 건 새어머니였어요. 그부와 원만하게 지내야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것이라면서 저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새어머니는 한껏 분노하신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학업에 더욱 열중할 테니 믿어보자면서 말입니다. 새어머니 덕분에 위기를 벗어났지만 저는 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내 편을 드는 것이냐는 원망을 했죠. 그러다 얼마 후 큰 사건이 생겼는데 옆반 녀석과 싸움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시비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같은 패거리에 있던 친구를 옹호하며 열을 올리다가 상황이 잘못 급전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싸운 녀석은 가정 형편도 저보다 나았으며 꽤나 모범생에 축했습니다. 그러니 잘못은 제 쪽으로 기울었죠. 원래 처음 싸움을 도발했던 제 친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어요. 너무나도 억울했던 저에게 선생님은 부모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하느라 바쁘신데요. 뭐? 그럼 어머니 모시고 와, 임마. 저 어머니 안 계신데요. 안 계셔?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그럼 인적부에 적혀 있는 건 뭐야? 제 어머니 아니신데요. 저의 대답에 선생님은 할 말을 잃고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회초리로 맞았고 어떻게든 한 분을 모셔오라는 호령까지 들었습니다. 당시엔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씩씩거리며 집에 갔더니 새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놀랐어요. 너 걷는 게 왜 이래? 다리 다쳤어? 누가 때린 거야? 어? 설마 싸우기라도 한 거야? 다급하게 저를 붙잡고 물어오는 새어머니 모습에 저는 확 짜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맞았으면 어쩔 건데. 뭐 해줄 거라도 있어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뭐요?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서 왜 물으시는데요? 자꾸 내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참견 좀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제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소리나게 팽개쳤습니다. 다리가 아파 어딜 쏘다니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에 귀가하신 아버지가 절 찾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싸운 게 걸리면 이번엔 정말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불을 꼭 쥐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제 귀에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 숙제가 많다네요. 일찍이 밥 한 술 먹고 들어가서 공부 중이에요. 방해하지 말고 둬야 할 것 같아요. 또다시 제 과오를 감싸고 지켜주는 새어머니 태도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반항심에 팽개친 제 가방엔 알록달록 무늬가 있었어요. 그건 터진 부분에 새어머니가 천을 덧대어 기워주신 흔적들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솜씨 덕에 가방은 튼튼했고 기운 부분도 어색함 없이 멋진 무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저런 거 해달라고 했냐며 괜히 툴툴거린 저는 잠이라도 청하려 했지만 배가 고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맞은 종아리가 부어서 공부 자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국그릇과 수저를 들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따끈한 수제비였습니다. 제 연배분들 중에 수제비에 관한 추억 하나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저의 수제비에 얽힌 추억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수제비를 먹기 시작한 제 옆에 새어머니는 연고를 놓아주고 나가셨습니다. 다 먹은 그릇은 방 앞에 두면 알아서 치우겠단 말씀과 함께 말이죠. 저는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그것을 다 먹어 치웠어요. 다사다난했던 하루였던 탓에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살아오면서 수십 번은 더 수제비를 먹어봤지만 그때의 그 맛은 따라올 수가 없더군요. 그 다음날 절뚝거리면서 학교를 갔는데 오후가 되자 선생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새어머니가 선생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머니 맞으십니까?
여기 성우가 직접 말하기를 자긴 어머니가 안 계신다던데요. 선생님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비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엄마 맞아요. 그 순간 들려온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제가 문성우 애미 되는 사람 맞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듣는데 속 언저리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것이 마구 올라와 북받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호한 새어머니 태도에 계속 이죽거리던 선생님도 입을 다무셨죠. 제가 때린 친구를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양해를 구하는 새어머니 모습을 보며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엔 있는 듯 없는 듯 대면대면하게 굴었고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반항기가 있었다면 그때부턴 그래도 나름의 가족 같았습니다. 전 더 이상 엇나가지 않았고 매 수업에 열중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엔 동생이 생겼습니다. 남동생은 갓난아기 일적부터 아주 순했습니다. 형편이야 늘 비슷했지만 꾸준히 일을 나가신 아버지와 소일거리를 하며 반찬값이라도 벌어오신 새어머니. 그 가운데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가정은 이어지는 듯 했죠. 아버지가 일하시다 낙사를 당하시기 전까진 말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청 회사에선 발뺌했습니다. 을 중에 을이었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없었어요.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비명 행사한 아버지가 불쌍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재혼 가정은 기로를 잃게 되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어머니는 어딜 가서 혼자 살려면 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새어머니는 아직 젊었습니다. 남동생이 그때 고작 3살이었어요. 새 출발을 하면 남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 채 클 테니 새어머니로선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걸로 보였습니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나갈 뿐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재와 새어머니가 떠날 거란 생각으로 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공부를 하던 저에게 새어머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필을 놓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싶어 각오를 다졌죠. 성우야, 우리 서로 약속 하나만 할까?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앞으로 서로 찾지 말자는 약속일까 하는 생각을 불쑥 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약속을 꼭 지키기로 하는 거야. 무슨 약속이요? 분명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얘기일 거란 짐작이 섰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꺼낸 건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거야. 이 약속하면 지킬 수 있겠니? 네? 대학이요? 저보고 대학을 가란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소스라칠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 분명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 솔직히 대학 진학을 꿈꾼 것은 사실이나 형편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학을 어떻게 가요? 공부에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요,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매진하려무나. 대신 이걸 약속하면 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못하겠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해. 특히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앞뒤 상황을 재면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죠. 성우야, 서울에 있는 대학 네가 진학할 수 있겠니? 마지막으로 물어오는 새어머니의 진솔한 눈빛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저 할 수 있어요.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속에 있던 말이 술술 나갔습니다. 충동적으로 대답하고 잠깐 후회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매진하면 앞으로 돈은 누가 벌고 누가 집안을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저를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새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약속 하나만 하마. 네 뒷바라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할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너는 꼭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네 할 일을 하면 돼. 바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돌아가신 네 아버지의 바람까지 네가 등에 지고 무조건 입시에 성공해야 한다. 알겠지? 그때 참고 있던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어요. 새어머니가 어린 동생과 떠날까봐 불안했던 마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긴 상실감,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싶지만 차마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초조함까지 모두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새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서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눈 팔지 않고 공부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비록 스카이는 아니었으나 일부 장학금 지원까지 받으며 대학 문턱을 밟았습니다. 새 식구가 서울의 달동네에 자리를 잡았죠. 동생은 그곳에서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버스로 열정거장이 넘게 걸리는 큰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사 전부터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던 새어머니는 고된 식당 일을 7년 이상 놓지 못하셨어요. 이런 새어머니의 헌신으로 저는 무사히 대학을 끝마칠 수 있었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생겼습니다. 갓 돈을 벌기 시작한 때였으나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의사를 전하자 새어머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작은 서랍장에서 통장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금액은 변변치 않으나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거야. 이게 뭐예요? 받을 수 없어요. 성준이 학비에 쓰시고 비상금으로 두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는 새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생계를 꾸려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것을 참아 받을 수 없었어요. 딴소리 말어. 이건 네 결혼자금 목적으로 처음부터 모은 거야. 네? 이 돈을 제 결혼자금으로요?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이 부족하면 길을 못 편다. 혹시나 이런 날이 올까봐 애초에 모은 거니까 잔말 말고 받아. 그리고 건실하게 가정 꾸리면 그것으로 보답이야. 통장엔 생각보다 큰 액수의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깊은 감사와 함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런 돈을 모으신 것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제야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새어머니의 화장품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써가는지 거꾸로 세워둔 로션 용기가 보였죠. 처음 배웠던 그날 겨울의 눈밭보다 희고 모지 코트보다 부드러워 보였던 새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많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따라 새어머니가 더해오셨을 노고를 절대 허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결혼 후 전문직으로 종사하며 돈을 꽤나 벌게 되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몇 년 후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란 건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어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저희 4살짜리 아이는 새어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급한 빚을 막기 위해 집을 팔고 싸게 얻은 단칸방에서 아이까지 키우긴 무리였어요. 새어머니는 상황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주의 재롱을 실컷 보게 되어 좋다는 말씀으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새어머니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길.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감사함과 죄송함에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밤낮으로 내달렸고 아내는 사무 잡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빚을 갚았고 3년이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인 돈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동네로 이사가던 날 새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한사코 거절하는 새어머니를 설득한 건 아내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절마다 새어머니와 나들이는 꼭 다녔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차례 갔었지요. 세월이 흘러 새어머니는 여름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밤중에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복 많은 여사님이셨다고 성공한 사업가 장남과 성실한 교육자 차남을 둬서 인생이 평탄하였다고 하는 말들을 장례식장에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제가 새어머니께 제대로 보답해드린 것 같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기면서 세컨드하우스로 매입해뒀던 경기도의 주택으로 완전히 살림을 옮겨왔습니다. 새어머니의 몇 가지 유품은 따로 챙겨두었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그것을 면밀히 보게 되었어요. 서재의 짐 정리가 미흡하여 이곳저곳을 건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정리 작업을 쉴 겸 유품이 담긴 상자 내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손에 쥔 것이 낡은 새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면지를 엮어 단단한 책 표지를 어디선가 떼어와 커버로 덧댄 것이었죠. 그 시절엔 공책이란 것 자체가 귀했기에 제겐 학용품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당신께선 이렇듯 직접 만들어 쓰셨던 겁니다. 낡고 색이 바랜 종이, 군데군데가 많이 옅어진 글자들은 보기가 쉽지 않아 딱히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기념으로 남겨두기만 했었습니다. 문득 제대로 읽어볼 마음이 들어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한다. 성우의 말을 듣고 밤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걱정이 되어 길을 나섰다. 큰 싸움을 했다고 하였다. 선생님께선 성우는 엄마가 없다고 하더란 말씀을 하셨다. 가슴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모두가 돌아볼 만큼 오열하였다. 그러나 광대가 될지언정 도저히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서러움이 밀려온다. 내 자식도 아닌데 끌어안으려고 했던 나의 오만함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어떤 때의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면서 흐릿한 글자를 읽는 내내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당시 새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제가 단 한 번도 가늠해보려 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기장에 세월의 흔적으로 지워진 글자며 찢어진 부분들이 마치 영영 떠나간 새어머니의 존재처럼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문장을 읽고서 그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빠가 떠난 지금 이대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나에겐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 시기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성우의 성적표를 보았다. 준수한 성적에 공책은 온통 빼곡하다. 학업을 이어갈 머리가 있는 아이다.
공장 일로 피곤한데도 늘 나에게 글 공부를 알려주었던 오빠의 모습이 떠오른다. 집안을 잘 태어났다면 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오빠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성우에게도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없다면 성우는 학업을 중단한 채 돈을 벌어야 한다. 성우가 요즘 집중력을 잃은 것이 보인다. 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후의 일을 알고 있기에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때 서로에게 한 약속이 새어머니로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건다는 각오로 임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죽을 만큼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학비를 계산해 보았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다. 쉬어선 되지 않는다. 고작 코피 한 번에 쉬려고 했던 나태함을 반성한다. 해보자. 벌어보자. 이 몸뚱이가 허락하는 한. 서울로 이사간 후의 일기 중에서 온전히 남아있던 문장을 읽는 순간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새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셨을지, 얼마나 깊은 한숨이 섞인 날들을 버티셨을지, 도저히 들끓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욕했습니다. 그 은혜와 희생은 제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단 깨우침이 들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대로 그분을 불러들인 적이 있었나 싶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의 유일한 어머니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여성이자 누구보다 강인하신 분이었으며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진실한 말벗으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저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생전에 여쭤보지 못한 질문들과 들여보지 못한 말씀들로 한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헌신으로 학업과 사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에도 일기를 쓰셨을 만큼 글에 대한 애정과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음 생이란 것이 있다면 제가 어머니의 부모가 되어 모든 학업 뒷바라지를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잘해도 미련과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또 저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에게 진심을 꺼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에겐 세상의 그 누구보다 위대했던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들 평온한 가정 안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